유럽에서 제일 썩은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썩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지도부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상무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유럽과 달리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런 우크라이나의 부정부패가 생각보다 굉장히 심하다고요? 상상을 초월하죠.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네. 자, 우크라이나 명함이라고 돼 있죠. 우크라이나 인구가 4,300명인데 4,300만 명. 예, 한반도 면적이 3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좋겠다. 그 다음에 좋아요. 진짜 이거 진짜 이런 나라에 있어요. 우리나라는 인구 수입이 나라가 작아. 그럼요. 거기다 땅이 너무 좋아요. 그냥 씨 뿌리면 자라요. 흑토지대. 풍부한 지하죠. 그래서 여기를 유럽의 빵바구니라고 그랬어요. 지하자원도 풍부해요, 사실은. 그 다음에 구소련의 군사강국이었던 소련의 군수공업지대에 3분의 1이 여기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도 뭐 자포리지아 원전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원전단지 제일 커요. 그러니까 구소련의 뿌리를 둔 로켓, 전자화학, 조선 등 많은 산업시설과 원자력 발전. 이름 좋아 보이죠? 근데 경제력은 지금 전쟁 전이에요. 지금 전쟁 이후는 의미가 없으니까. 세계 55위예요. 2015년에서야 기업 환경지수가 겨우 100위권으로 들어왔어요. 이렇게 좋은 나라가. 2022년 이제 전쟁 그 시기인데 몽고하고 인도네시아하고 비슷해요. 여기 있죠, 드디어. 2021년이 180개 중에서 부패 지수가 120이에요. 가장 최근이 116위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러시아는 130위가 넘어요. 네. 그러니까 유럽에서 제일 썩은 나라가 러시아고 두 번째로 썩은 나라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전쟁 전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푸틴도 싫지만 부정부패가 싫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에서 뇌물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네. 아무것도 안 들어갔어요. 전쟁 전 젤렌스키 대통령 지지율이요. 23%였어요. 22년 1월. 22년 2월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네. 23%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우크라이나 정치가 썩은 상황에서 젤렌스키가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 그 뭐냐면 이 고등학교 선생이 기성 정치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얘기를 학교 수업에 해요. 근데 학생들이 그걸 가지고 SNS로 퍼날라요. 그랬더니 이 고등학교 선생이 인기가 좋아져서 대통령에 당선된다라는 게 인민의 종이라는 시트콤 내용이거든요. 이걸로 젤렌스키는 코미디언이 우크라이나 최고의 스타가 됐고 대선에 출마해서 실제로 대통령이 됐어요. 그 코미디언이. 근데 문제는 뭐냐? 집권하고 나서 정치도 코미디언처럼 했어요. 자기 스튜디오에 있는 코미디 스튜디오, 자기 연예 회사 무려 30여 명을 대통령 비서실장, 그 다음에 국정원장으로 치면 무려 30여 명을 갖다 뭐 작가, 경영자, 뭐 또 촬영 감독 무려 30여 명을 깔아놨어요. 그 나라가 돌아가겠어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엉망이 된 거죠. 부정부패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럼 전쟁 중에도 부정부패가 있거든요. 자, 이게 2022년 2월 24일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여기 보세요. 젤렌스키가 월스트리트 저널이 2023년 2월 26일 날 정치적 위기다. 아니 전쟁 중에 부패해야 전쟁을 선포해. 언제예요? 2023년 2월 1일 날 젤렌스키가 부패해야 전쟁을 선포해요. 전쟁 중에요. 군인들이 장성들이 다 떼먹었다는 얘기예요. 볼까요? 우크라이나 정부 올리가르이 전직 내무장관 세무당국자 가택수색 2023년 1월 석유재벌 이고르 콜로모이스키 이 사람 젤렌스키 후원자예요. 9억 3천만 유로 횡령 아르센 아바코 내무장관 해임. 왜냐? 내무차관 등이 14명이 탑승한 헬기가 추락했거든요. 근데 이게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는 거였어요. 그 다음 2024년 1월 23일 날 우크라이나 정부 5개 주지사 등 고위층 10여 명을 해임해요. 왜 한지 아세요? 장병들을 징병하는데 돈 받고 다 해외로 빼돌렸어요. 그 다음 여기 우크라이나 국방부 비리 장병의 식량 가격을 2~3배를 과도 지불해요. 그러니까 국방차관이 사임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장병들 밥값을 떼먹은 거예요. 지금 전쟁 중에. 그 다음에 올렉시 레즈니코 국방부 장관. 이 사람은 젤렌스키 측근이거든요. 네. 이 사람도 교체해요. 이게 언제라고요? 다 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런 이 부정부패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게 전쟁 전후, 이게 2023년 1월 BBC가 포브스를 인용해서 보도했다고 하는 설인데, 제가 지금 물음표 해놨죠? 출처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국내 언론에 막 퍼졌거든요. 뭐냐. 2024년 1월 BBC가 포브스를 인용했다고 보도하는 설이 지금 퍼져 있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젤렌스키 대통령 재산이 6억 5천만 원 15억 달러 늘었다. 레즈니코프는 7억에서 14억 달러 2배. 쿨레바 외교장관 4억 5천에서 12억 달러. 클리치코 키우 시장은 1억 5천에서 8억 달러. 토돌리악 대통령 고문 4억 10억 달러. 이거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사실처럼 퍼졌어요. 우리나라 언론에. 왜? 워낙 썩었으니까 믿는 거죠. 그 다음에 젤렌스키 부인이 2024년 프랑스에서 수억 원짜리 스포츠카를 샀다. 이름으로. 아니 젤렌스키 부인이 바보예요? 그 사인을 자기 본명을 하겠어요? 그게 다 가짜 뉴스예요. 근데 그게 왜 통하느냐?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거든요. 너무 많거든요. 그 정도로.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많이 나오거든요. 네. 젤렌스키 재산이 늘었다라고 막 이렇게. 아니 젤렌스키가 바보예요? 늘은 걸 공개하겠어요? 늘었어도. 근데
왜 통하느냐? 썩었잖아요. 썩었잖아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비극은 지도부가 썩었어요. 부패했어요. 자, 그러면 러우 전쟁 종전 후에 한국에게는 혹시나 어떤 좀 기회가 있을까요? 한국에게는 기회가 있죠. 왜냐하면 러시아는 산업이 없습니다. 산업이 없어요. 산업이 없고 지하자원 팔아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구소련에서 물려받은 우주항공 군사기술, 그 다음에 지하자원, 이게 전부거든요. 그러니까 지하자원을 팔아서 먹는 거 사오는 구조거든요. 그러면 전쟁 전에도 러시아에는 건설 노동자가 없어서 북한 노동자들이 가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착각을 하는 게 하나 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재건 그러는데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지금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이거든요. 이거 빨갛게 칠한 부분이거든요. 러시아가 점령하면. 이거 원래 우크라이나 땅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공업지대가 몰려 있어요. 인구 밀집지대예요. 여기는 농업지역이 많아요.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 마리우폴 같은 경우는 거의 포항제철급의 제철소도 있었거든요. 그러면 러시아가 여기 점령하면서 인구 밀집지역이 초토화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재건 수요가 여기가 많겠어요? 우크라이나가 많겠어요? 여기가 훨씬 많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자꾸 우크라이나 재건만 얘기하잖아요. 여기는 그렇게 안 커요. 왜냐하면 전투가 지금 계속 여기서 벌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쪽을, 남한 면적을 재건하려면 생각해보세요. 남한이 초토화됐는데 재건한다면 이게 숫자로 나오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만 생각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만. 자, 우크라이나는 서방이 지원해주니까 우리도 인도적 지원하긴 했죠. 여기 수요가 있긴 있겠죠. 근데 이 지역은 유럽이 들어가서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겠어요? 안 도와주죠. 형님 끊겼는데.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했잖아요. 대한민국은 살상무기 지원 안 했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적으로는 안 봐요. 살상무기 지원 안 했으니까. 러시아가요? 러시아가 우리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지만 적으로는 안 봅니다. 살상무기 지원 안 했으니까. 그러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도 재건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지역을 점령하고 여기 민심을 안정화시키려면 여기에 천문학적인 재건 수요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하고 손을 잡을 거예요? 유럽은 끝났고. 그러면 동쪽으로 와야죠. 이쪽 서방은 못 가잖아요, 이제. 네. 유럽과의 불신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원래 푸틴은 신동방 정책이라고 그래서 동쪽에서 미래를 찾는다. 푸틴이 뼛속깊이 반서방이에요. 그럼 뭐냐? 뭘 가지고 동방에 찾느냐? 시베리아 극동엔 무한정의 자원이 있죠. 그 다음에 시베리아 극동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가 유럽으로 이어지는 시베리아 횡단철도. 세계 유일의 대륙간 철도예요. 네. 물류망. 그 다음에 녹고 있는 북극항로. 이게 노다지거든요. 이 세 개를 이용해서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가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거든요. 그럼 동방에서 협력 대상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있죠? 일단 인도가 있고 중국이 있죠. 중국은 서로 경쟁과 협력 관계입니다. 지금 연해주 지역도 원래 1860년 이전에는 청나라 거였거든요. 네. 그 전에는 뭐 우리 발해 고구려 거였죠. 그러니까 중국은 아무래도 부담스럽고 중국에 의존한다는 건 종속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인도는요. 왔다 갔다 하잖아요. 실리 외교해서. 그럼 이쪽은 인구도 15억이 넘고 러시아가 아무래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면 극동으로 나오면 누가 있느냐? 한국과 일본이 있죠. 한국과 일본. 일본도 러시아와 협력을 하려고 해요. 그러나 아무래도 친미성이 훨씬 강하죠. 네. 근데 한국은요. 러시아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첨단, 전기, 전자, 정밀, 화학, 그 다음에 경공업 제품.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전에 그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초코, 파이, 그 다음에 도시락면. 네. 이게 러시아 국민 음식이라고. 러시아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어마어마하게 좋아해. 국민 음식이에요. 제가 러시아 여행을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탔었거든요. 우리한테 비호감 없죠. 한국 사람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푸틴의 그림 속에서는 이제 유럽과의 신뢰관계 회복하는 건 푸틴 살아생전이 어려울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이 여기를 재건하려면 한국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한국 건설업은 뭐였죠? 세계 최고의 건설, 설계, 감리, 시공 가지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그런 얘기 뉴스에 나오죠. 현대 기아차 철수하면서 중국 차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대 기아차 돌아오는 거 난리라고 지금. 게임이 안 된다고. 결국 러우 전쟁 이후에 러시아는 한국과의 협력을 간절하게 원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상무기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유럽과 달리 러시아의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고 네. 푸틴도 러시아 지도부도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왔어요. 관계 개선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한국은 러시아와 관계 개선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우리 전문가들 중에 물어보면 탈냉전 이후에 가장 성공적인 대외 정책이 뭐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을 얘기합니다.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으로 한중 수교했어요. 한소 수교했어요. 네. 한소 수교가 먼저였죠. 그 다음에 동유럽 진출했어요. 대우, 지금은 뭐 해체됐지만 대우그룹.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진출했습니다. 이게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든 거예요. 탈냉전 이전에는 해양 중심으로 태평양 의존해서 그렇지만 탈냉전 이후에는 노태우 정부의 국방 정책으로 우리가 중국을 열었고 러시아를 열었고 동유럽을 열었고 중앙아시아를 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방 공간은 우리한테 거대한 미래이고 현재예요.
그럼 우리가 러시아하고 왜 손을 안 잡습니까? 러우 전쟁 이전에 우리가 최고 275급까지 교역이 있었거든요. 이 북극해가 녹고 있고, 그 다음에 시베리아 횡단, 지금 뭐 항상 옛날 얘기 나왔잖아요. 철도 연결한다고. TKR과 TSR, 한반도 종단철도와 시베리아 횡단철도 연결한다. 이거 연결하면 유럽까지 육로로 가죠. 배로만 가는 것과 육로로 연결하는 건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 다음에 북극해는도 또 러시아 협력하면 할 수 있거든요. 우리한테 미래죠. 그러니까 러우 전쟁 이후의 한러 관계는 윈윈이다. 국익의 감정이 어디 있고 국익의 선악이 어디 있습니까? 이 외로운 세상에서.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러우 전쟁은 복잡한 슬라브 전쟁의 전쟁이지 선악의 전쟁도 아니고 우리 전쟁도 아닌 거죠, 사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익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러우 전쟁 이후에는 좀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러우 전쟁과 북중러 관계는 지금 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면? 김정은이 러우 전쟁을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과 하노이 2019년 2월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면서 굉장한 좌절을 맛봤죠. 미국과의 관계 개선이 실패하니까. 그리고는 신냉전 외교를 선언합니다. 미국은 어려우니까 기존에 있던 중국, 그 다음에 사회주의 과거 형제국들, 우호국들과 굉장히 신냉전 외교거든요. 처음에는 뭐 빈소리를 알아들었죠. 근데 러우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2022년 2월 24일 날. 그러니까 김정은 이때부터 전폭적으로 이제 러시아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병력도 파견하고 무기도 지원했죠. 여기가 나오는 게 이제 이게 2024년 6월 19일 날 푸틴이 평양에 갔고 여기서 결정적으로 신조약, 북러 간의 조약을 체결합니다. 명칭은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에요. 동맹조약이 아닙니다. 동맹조약이냐 아니냐는 뭐냐면 군사협력 여부에 달려 있어요. 근데 명칭은 포괄적인 일반적인 조약인데 가장 높은 수준에 그 안에 군사협력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무늬만 일반 조약이지 내용은 동맹조약이었던 거죠. 그게 뭐냐? 여기에 제4조에 전쟁, 쌍방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 이렇게 돼 있거든요. 중국과 여조약이 들어있어요. 중국이 동맹조약이에요. 61년에 체결된 조중호 협조 및 상호 원조에 관한 조약이 2조에 체결국 가운데 한쪽이 동맹국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쟁 상태로 바뀌는 즉시 군사적 원조를 제공해야 한다. 의무죠. 이게 자동 개입 조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게 되면 중국은 자동적으로 개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만 요 조약이 있었거든요. 근데 2024년 6월 19일 날 이제 러시아도 지체 없이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럼 중국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개입을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시진핑의 심기를 건드려 버린 거예요. 레드라인을 넘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게 북한이고요. 요게 러시아입니다. 여기 옅은 연두색 있죠? 옅은 분홍색이 중국 땅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지금 바다로 못 나오죠. 여기서 끝나죠. 여기가 나진 선봉과 러시아 핫산이거든요. 네. 여기가 막혀 있어요. 막혀 있다고요. 여기 보이지만 요 끝이 지금 러시아 땅으로 막혀 있다고요. 네. 요 지역이 바로 연해주 지역이거든요. 이 연해주를 러시아가 차지하기 때문에 중국은 한이에요. 동으로 이 거대한 중국이 통일을 못 나오고 있어요. 요 거리가 20km 정도밖에 안 돼요. 20km 내외밖에 안 돼요. 원래는 나왔다니까요. 언제 이걸 뺏겼느냐? 러시아한테 1860년에 베이징 조약이라는 게 체결이 돼요. 네. 2차 아편전쟁 영국과 프랑스와 청나라가 싸워서 이제 청나라 코피 터지죠. 이때 러시아가 평화조약을 중지합니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홍콩반도, 구룡반도, 홍콩은 영국에게 뺏기고 네. 근데 반환 연도가 있었어요. 끝나니까 반환했죠. 그리고 러시아는 요 연해주를 차지해버립니다.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면적이. 그러니까 이렇게 바다로 나올 수 있었던 청나라가 이제 1860년부터는 바다로 못 나옵니다. 그럼 중국 사람들 입장에서 요 20km 내외밖에 안 되는 요 지역 때문에 압록강에서 끝났잖아요, 지금. 중국 국가 발전에서 보면 이 거대한 동북 삼성이 동해로 나올 수 있는 것과 이렇게 해서 돌아나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겠죠? 그렇죠. 이게 중국의 철천지 한이에요, 지금. 요 막힌 거. 요거 볼 때마다 속 터질 거 아니에요. 그 청나라 때문에, 요거 못 나왔다고. 요 그림이에요. 못 나오잖아요, 요 짧은 것 때문에. 네. 철천지 한이죠, 한. 그러니까 중국이 현재 국경은 이거고 중국이 원하는 꿈은 이거예요. 색깔이 어떻게 돼 있죠? 중국 색깔로 돼 있죠? 만일에 중국이 북한을 먹으면 우리로서는 끔찍하죠. 막아야 되죠. 동해가 중국게 되잖아요. 아니면 북한을 위성국가로 만들거나 해버리면 아니면 극단적으로 일부만 점령해서 동해로 나올 수 있게 되면 중국의 동북 삼성과 안보 전략, 국가 전략은 하늘을 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만일에 중국이 이렇게 동해로 나오게 되면 러시아가 포위가 되잖아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위. 그러니까 중국의 꿈은 유사시에 한반도 이 북한을 전체 먹는 건데 러시아는 만일에 중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내려와서 중국이 동해로 나오는 거 막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하고는 충돌해요, 안 해요? 이해관계가? 해요. 하죠.
그 다음에 중국은 15억인데 이 연해주는 이 시베리아 극동은 인구가 수백만밖에 안 돼요. 여기서 5천만만 가도 중국은 표시도 안 나는데 시베리아를 점령해버렸으니까 원래 연해주는 중국 땅이었고 청나라 땅이었고 그전에는 뭐 우리 민족 적이었지만 그러니까 유사시에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2024년 6월 19일 날 러시아의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조약 체결되기 이전엔 러시아는 들어올 명분이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조약을 체결하니까 러시아는 들어올 수 있는 명분이 생겼잖아요. 네. 그럼 시진핑이 이걸 보고 어떻겠어요? 이것들 봐라. 이제 러시아가 들어와? 그러니까 거의 조금 심하게 말하면 네. 아마 이게 꼭지가 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으로 북러가 밀착을 하니까 네. 북중 관계는 최악으로 가는 거죠. 최악으로.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죠? 뭐 다롄 2018년 김정은이 시진핑 만나서 다롄에 그 해변을 방추위섬의 해변을 걸을 때 발자국을 동판으로 떠났거든요. 네. 그걸 시멘트로 중국이 덮어버렸어요. 싫어해요. 그 다음에 올해 초에는 저도 배꼽 잡을 뻔했는데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한테 신년 연하장을 보내거든요. 그럼 보통 일면에 나와요. 전면에. 그렇죠. 당연히 그럴 거 아니에요. 시진핑이 보냈는데 예. 근데 이번에는 3면에 나왔어요. 별로 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도 이해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면, 2면은 어쨌든 김정은 현지 지도니까. 그럼 항상. 근데 3면은 어떻게 나왔느냐. 요 화면에 이 신문이면 이쪽에는 왼쪽에는 쿠바가 보낸 그 연하장을 전문을 그대로 실었어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뭐냐. 콩고가 보낸 연하장을 전면으로 실었어요. 네. 그 밑에 시진핑 연하장이 들어있는데 전문도 없어요. 여러 나라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런 다음에 중국 국가주석 부인 주석과 부인 시진핑 이름도 없어요. 부인과 웬남, 베트남, 몽골에서 연하장을 보내왔다. 이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시진핑 보낸 연하장을 그러게요. 콩고와 쿠바보다도 더 밑에 그것도 이름도 안 넣었어요. 네. 이건 북중 관계 사이에서 없던 일이에요.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북중 관계는 올 연초까지 최악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북중 교역도 줄어요. 그리고 중국의 단둥에 보통 북한 무역대표부 사람들이 많으면 한 400명, 500명 나와 있거든요. 네. 지금 100명밖에 안 돼요. 양측이 무역관계가 급감하고 교류도 급감하고 네.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악으로까지 치달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양쪽이 약간 이제 이거 너무 심한데 최근에는 약간 관계 개선을 하려는 움직임이 보여요. 그러나 어느 경우든 2023년 6월 19일 날 러시아가 북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생긴 조약을 체결했으니 실제로 북한은 군사 병력도 보냈잖아요. 이건 시진핑 거는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북중 관계는 서로 최악으로 가면 서로 치명상을 입으니까 관리는 하겠지만 그 조약 체결 이전으로는 못 간다. 김정은은 시진핑으로부터 구조적인 불신을 얻었고 원래 김정은이 중국 안 좋아해요. 2011년 12월 17일 날 아버지가 죽거든요. 그리고 2012년 4월에 김정은이 공식적으로 모든 권력을 승계받거든요. 그리고 가장 초기에 뭘 했느냐. 친중파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게 누구냐. 친중파의 거두가 장성택 맞습니다. 고무부 2013년 12월에 처형해요. 그럼 장성택만 죽였겠어요? 같이 희야인 그 사단을 그 장성택 사단을 안 죽일 수 없죠. 모두 제거했는데 그게 다 그 일가가 또 복수를 다 하죠. 친중파였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2018년 3월에 처음으로 중국을 김정은이 가거든요. 이때까지 고위급 이런 거 없어요. 김정은이 안 가요. 이때 친중파를 모두 제거한 다음에 자기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작업을 다 합니다. 그러니까 친중파 다 죽이고 나서 가는 거예요. 2018년 3월에. 형 나 좀 만나야지. 그럼 시진핑이 반갑게는 맞지만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이거 봐라. 자, 친중파가 모두 제거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 이 그림에서 유사시에 중국이 북한을 먹거나 점령하거나 위성국가 만드는 거죠. 근데 친중파가 없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는 짜증나는 거죠. 지금 북한 내에는 친중파가 존재하질 않아요. 씨를 말렸어요. 이제 친러파를 만들겠다는 게 김정은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북중러의 동상이몽이 바로 북러 밀착이 북중관계 약화를 가져왔고 원래 북한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일본은 100년의 적, 중국은 1000년의 숙적.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도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면서도 항상 두렵잖아요. 중국이 강성할 때 우리 코피타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 그림 때문에 북중러 관계는 아주 단단하게 우리도 그러죠. 지금 바이든 때 한미일 협력 해놨죠. 한미도 되고 미일은 되는데 한일은 돼야 안 돼요. 애매하잖아요. 이번에도 교과서에 독도 진해 땅이라고 그러고 과거사에 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근데 북중러는 더해요. 이 약한 고리가 지금 북한을 중심으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이해관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뭐 북중러가 뭐 강한 연대를 한다, 뭐 신북방 삼각구도다, 그거 어렵습니다. 근데 러우 전쟁이 끝나면 북한과 러시아 관계가 좀 악화되거나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북한이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러우 전쟁이 깔끔하게 끝날까요? 휴전으로 끝날까요? 애매하게 끝나겠죠. 그러니까 한국전쟁이 휴전됐지만 한미 상호 방위조약 동맹이 탄생했고
주한미군 주둔했고 한미 관계 지금 군사협력 아주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러우 전쟁은 깔끔하게 안 끝나고 군사적 긴장이 계속 되니까 러시아는 북한을 버릴 수가 없죠. 군사적인 그 리저베이션 네. 예비 기지로서. 그러니까 김정은의 방러 가능성도 매우 높다. 5월 9일이 러시아 전승절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방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높아요. 그럼 5월 9일이면 휴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푸틴의 꿈은 뭐냐면 모스크바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 5월 9일에 러우 전쟁 승리를 선언하려고 한다. 휴전이든 종전이든. 그러면 북한군을 이미 5월 9일 러시아 전승절 퍼레이드에 초청했거든요. 간다고 그랬어요. 그럼 북한군하고 러시아군이 이 열병식 하거든요. 그럼 푸틴만 있겠어요, 여기? 김정은도 같이 서서 이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전승국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김정은과 푸틴이 그리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을 안 버린다. 그러나 중요한 건 화장실 갈 때와 갔다 온 다음이죠. 그냥 잡아놓지만 그러나 전쟁할 때만큼 급하지 않죠. 오히려 전후 복구를 위해서는 네. 한국 관계의 관계가 더 중요해질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전후에 절대 갑자기 니네 아니 그러지 않죠. 왜 그럽니까? 북한이 파병까지 해줬고 무기까지 지원해줬고 계속 써먹을 수 있는데. 그러나 전쟁 중일 때와 전쟁 이후에 북한의 전략적 가치는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